여러분, 고전, 수호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요, 독자들을 가장 큰 충격과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동료를 얻기 위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는 끔찍하고도 슬픈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위대한 명분을 위해서라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부터 펼쳐질 비극의 한복판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미염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주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유배를 온 신세긴 했지만 그 고결한 인품과 의리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아니, 그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요, 유배지인 창주의 지부, 그러니까 그 지역 최고 책임자마저 감동시켰다니까요. 지부는 주동을 그냥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엄청나게 신뢰하면서 자기 곁에 뒀습니다. 말하자면 유배온 죄인이 그 지역에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지부에게 4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주동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주동 역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고요. 아이는 늘 주동 곁을 떠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냥 다정한 아빠와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유대감이 곧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를 저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산박의 호걸들이었죠. 그들은 주동이라는 인재가 너무 탐이 났고 그를 얻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냉혹하고 계산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끔찍한 계략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산박의 두뇌, 지다성, 오용입니다. 아시죠, 이 사람?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정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최고의 전략가잖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결과, 즉 양산박의 세력을 키우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입니다. 이게 결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주동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서 그의 사회적 기반과 인간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는 것. 그래서 오직 양산박만이 유일한 도피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정한 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잔혹하지만 충성심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흑선풍 이규가 선택됩니다. 그는 왜냐고 묻지 않아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인 조직의 가장 무서운 칼날이었던 거죠. 사건은 휘황찬란한 등불 축제가 열리던 밤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화려한 등불의 향연. 하지만 그 밝은 뒤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비극의 그림자가 조용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주동은 아이를 목말 태우고 정말 즐겁게 등불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교가 나타나서 잠시 주동을 유인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동이 고개를 돌렸을 때 어깨 위에서 제잘거리던 아이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주동의 필사적인 수색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공포로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조동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인파를 해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소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냥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죠. 아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속에서 아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도끼에 맞아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죠. 주동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작고 따뜻했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동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과 충격은 곧바로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로 바뀌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 바로 이규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주동은 이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한 인간의 절망과 조직의 논리가 뒤엉킨 잔혹한 싸움이 시작되죠. 이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오용의 명령이었고
그것만이 주동, 당신을 우리 편으로 만들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아주 태연하게 설명하죠.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두 사람의 충돌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쪽은 순수한 인간의 슬픔과 분노, 즉 개인의 도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차가운 대의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성과 조직의 효율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주동은 이성을 잃고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죽인 원수와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그 일념뿐이었죠. 창과 칼이 부딪히고 살기가 번뜩입니다. 이교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죠. 이것은 궁극적인 배신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죽기 살기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다른 양산박 호걸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뜯어 말립니다. 싸움을 멈춘 주동은 이제 자신이 마주해야 할 도망칠 곳 없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양산박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주동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지부는 그를 아이를 죽인 원수로 여길 것이고 세상은 그를 의심할 겁니다. 그의 명예, 신뢰,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주동은 패배감과 상실감 속에서 양산박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고문한 자들의 동료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양산박은 주동이라는 뛰어난 인재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저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을 영웅의 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